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자주포 2대 사령관. 2. 미국과의 기술 격차 비교. 3. 역수출 상황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리 군의 2인자도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이 되고도 남는데요. 특히 자주포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K55A1입니다. 최근 전력화가 완료된 K55A1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K55A1을 바라보는 고가운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족보를 따져본다면 K9, K55A1에서 K55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가 되는 건 미국의 M109A2입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미국이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M109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문자 그대로 분해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요. 이 덕에 현재도 개량을 거듭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용하는 자주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이 기술상의 이유로 벽에 부딪히자 미국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생산된 M109A2가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 자주포는 미국이 원조라는 소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요.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니 모든 인종은 한 가족이다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55부터 M109A2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국내에서 자주포를 생산하게 된 우리 군이 얌전히 K55를 M109A2 사양으로 생산할 리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K55는 비록 외관은 M109A2와 똑같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 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회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굳이 K55라는 국내 명칭을 두고 저들끼리 M109A2K라는 별칭으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는데요. 정작 K55A1에 이르자 K9 기술이 접목되어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55A1은 한국에서나 2인자 취급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주력급을 압도하는데요.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력입니다. 우선 크기에서는 K55A1이나 팔라딘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한 반면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뜬 후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얼핏 작아 보일 수 있는 차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인데요. 그 결과 K55A1의 업그레이드를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주포 기술을 벤치마킹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형 M109A7 자주포에는 K55A1에 적용된 반자동 장전장치가 탑재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최초로 성공한 탄약 운반 장갑차 운용체계까지 흡수해갔습니다. 그야말로 역수출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마저 탐낼 만한 무기체계가 또 있는데요.
이번엔 주력이 아닌 2선급 무기가 화려하게 부활했게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입니다. 풍익은 우리 군에서 따로 개발한 자주포가 아니라 시작물자 처리되었던 M101A1 견인곡 사포를 자주포로 개조한 신개념 무기체계인데요. K72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입니다.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풍익에 탑재된 전자 장비가 포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정렬까지 끝마치는 덕분인데요.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기동력인데요.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KU-15A1과 달리 포병 부대의 연대급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지만 박격포와 비슷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영 인원 측면에서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M101A1 1대에 8, 9명의 병력이 필요하던 게 풍익에서는 5명이면 충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중 2명은 운전병과 경계병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3명이면 포를 발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풍익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보유한 105mm 포탄 재고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 군에서 풍익을 개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은 340만 발이 넘습니다. 군의 주력이 155mm로 넘어가면서 105mm 포탄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건데요. 문제는 포탄 재고 처리에만 신규 탄약 생산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익이 전력화되면서 105mm 포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리하자면 보병급 연대의 화력 강화, 예산 감축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동시에 누린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군의 포사랑이 신기할 지경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풍익이 아무리 훌륭한 자주포라 하더라도 역시 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과 기계화 부대에서 함께 운용하기에는 차륜형이라는 이동 방식이 못 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120mm 자주 박격포 비격입니다. 비격은 현형 4.2인치 박격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물건으로 기존 대비 화력은 1.9배의 사거리는 무려 2.3배까지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박격포가 탑재된 상태에서 차체의 회전 없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에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격은 풍익과 달리 기본적으로 궤도형 장갑 차량이기 때문에 험지 주파 능력은 물론 방어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K2나 K21, K200 같은 기계화 부대와 동시에 적진 한가운데서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져 100% 국산화율을 자랑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에 거듭한 결과 6.25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근접 지원 시스템을 근간부터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조국이었던 미국마저 한국의 포병 시스템을 흡수할 정도인데요.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3조 원에 달하는 K2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댈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DX 코리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부스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든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든프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를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한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길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2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55A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선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이다. 전면 장갑 200mm, 주포구경 100mm, 최대 속도 48km/h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구구형 톱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2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최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최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들은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 K2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견에 K9 자주포는 물론 K2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랜드 사업을 SK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접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다른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 랜드 사업이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디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랜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와 I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포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들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너피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 쪽으로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날개를 탈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디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의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가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영업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입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디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낸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게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 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디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디램 산이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42% 점유율로 1위에 올랐으며 낸드에서도 33%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이율은 경쟁사 대비 5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디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삽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공헌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 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첨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기술력을 높여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 우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